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부가 이번 주가 고비일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는 지난 2주 동안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합니다.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모두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료계는 후베이성이 아닌 데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가 전체의 40%라며 중국 전역을 입국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사망자는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발병한 지 2달이 안 돼서 2003년 사스 때 사망자 수를 넘었습니다. 내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하면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든 2주 동안 자가 격리 조치됩니다. 전담 공무원의 관리도 받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었고 두 번째 확진자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 가능성이 나옵니다. 확진자가 나온 경기 부천과 수원, 전북 군산 등 3천여 곳의 어린이집이 이번 주말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300여 곳도 개학을 연기했거나 휴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이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카카오톡 메시지로 경남 창원 진해에 확진자가 나타났다며 허위 정보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입니다. 중국의 한 항공사가 한국인 승무원을 중국 국내선에 투입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외국인 승무원 가운데 한국인만 넣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지금 막 수용시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선 이곳이 격리시설로 지정된 그날부터 지금 교민들이 들어오는 이 순간까지 숨가쁘게 돌아간 72시간을 전해드립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최근 2주 안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모든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이 내준 비자도 효력을 멈춥니다. 항공권을 끊을 때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했는지 확인하는 등 입국 과정도 촘촘해집니다.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질지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여권 소지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우한 총영사관이 내준 비자 효력을 중지합니다. 특히 입국 전부터 3단계 차단망이 가동됩니다. 중국에서 항공권을 발권할 때부터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고 공항 입국 때 검역 과정에서 건강 상태 질문서를 통해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짓인 것이 드러나면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를 하게 됩니다. 또 국적에 상관없이 중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묻게 되는데 현장에서 연락을 해서 직접 확인합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합니다. 정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건강 상태 확인서를 받고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 비자를 내준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그럼 약 4시간 뒤부터 입국 금지가 진행될 인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입국 금지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 감염병에 대해 내린 사실상의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대상은 지난달 21일부터 지금까지 이 후베이성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들인데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이 후베이성을 방문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든 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 후베이성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현재 검역 당국은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 건강 상태 진술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베이성에 다녀온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나면 입국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한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정부는 후베이성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만약 거짓으로 답변을 했다가 이게 거짓으로 드러나면 강제로 퇴거 조치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항에서 시민들의 얘기도 들어봤다면서요? 네, 해외로 가는 시민들은 어느 지역, 어디를 가든 이 마스크는 꼭 챙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외에도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이 세계 각국에서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여러 개 챙겼어요. 베트남에도 확진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중국 연휴가 끝났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는 좀 줄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중국에서 약 10,0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설 연휴 때 2만 명이 넘게 들어왔던 거와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인데요. 이렇게 연휴 때만큼 중국 관광객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이 우리나라에서 또 중국으로 가는 여행객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 여행업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지난달 중국 여행 판매가 1년 전보다 약 60% 넘게 줄어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들도 중국으로의 운항을 점차 줄이는 추세인데요. 이 오늘만 해도 항공기 96대가 인천에서 중국으로 갔는데 이것 역시 연휴 때보다 약 30편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이 베이징 운항을 주 3회로 감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중국으로 가는 항공기의 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들만 막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국 전체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중국 감염자 1만 7천여 명 중 후베이성 환자는 11,000여 명이고 나머지 6천여 명은 다른 지역 환자입니다. 광둥성과 저장성만 각각 700명이 넘습니다. 허난성과 후난성 환자도 500명씩입니다. 중국 전역이 위험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한 봉쇄 전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도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우한에서 출발한 비행기 탑승객 중 베이징으로 간 사람은 6만 명이 넘고 상하이로도 5만 명 이상이 이동했습니다.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만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확진자의 40% 이상이 후베이성 밖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서둘러 위험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방역은 반박자 늦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입국자로 제한한 것은 일시적 대책이라며 상황에 따라 지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7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어디를 경유했는지 따지고 하늘길을 막는 사례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이곳을 거쳐온 외국인이라면 입국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들이 현재까지 최소 20개국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후베이성 체류자나 경유자를 막고 있고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베트남 등은 아예 중국에서 온 외국인 모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밖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사망자가 나온 필리핀의 경우 중국 대륙은 물론이고 홍콩과 마카오 등 중화권을 거쳐온 경우로 입국 금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아시아에서 온 여행객들 전부가 입국 차단 대상입니다. 각국은 특히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 이내 해당 지역을 방문했는지를 유심히 따집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어제까지 모두 8명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체코 등이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 이탈리아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을 오가는 모든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 밖의 나라들도 중국인 입국자 등에 대해선 필수적으로 체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모두 70여 개국이 바이러스 차단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증상이 없거나 약한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얼마나 가까웠는지와 관계없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집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6번째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고 국내에서 감염된 첫 2차 감염 사례입니다. 3번째 환자와 식사는 같이 했는데 격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던 동안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 탓에 밀접이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내일부터 생기는 확진 환자와 접촉하면 이런 구분 없이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증상이 없거나 아주 약한 감염 초기에도 병을 옮길 수 있다는 연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나 이틀 전에 만난 사람까지 접촉자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의 사례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의 보고들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하루 전부터 하는 것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후베이성이 아닌 중국 내 다른 곳을 방문한 사람은 폐렴 증상이 있어야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젠 열이나 기침만 해도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우리 정부의 무증상 전파 가능성을 증명할 연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접촉한 사람 중 병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O 측에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무증상 전파가 바이러스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확진 환자들 중에는 관광객으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도 있습니다. 이곳저곳 주요 관광지를 돌아다녔고 대중교통도 이용했습니다. 발길이 닿았던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복판 면세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외국인이 항상 북적였던 곳인데 무기한 휴업한 겁니다. 유명 관광지들도 임시 휴업했습니다. 모두 중국 우한에서 온 52살 중국인 A씨가 다녀간 곳입니다. 지난달 21일 제주를 찾은 A씨는 4박 5일 일정으로 여행했습니다. 공항에서 상품부리와 우도, 성산일출봉 등 곳곳을 다녔고 시내 대형 면세점 2곳을 다녔습니다. 제주시 안에서도 칠성통과 무지개도로 등을 누볐고 한라산도 다녀왔습니다. 대부분 일정은 시내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강릉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중국인 부부 B씨와 C씨는 KTX를 타고 강릉을 찾았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호텔과 대게집, 정동진의 한 커피숍과 순두부집을 다녔습니다. 모두 유명 맛집과 주요 관광지입니다. 이후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 중국인들과 접촉한 호텔 직원과 버스 운전사, 편의점 점원 등을 모두 자가격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들이 이동 중에 만난 사람들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국내 주요 관광지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네, 이번엔 교민들이 있는 아산으로 갑니다. 어제 아산 격리시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에 교민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상황은 어떤지 짧게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교민이나 주민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이곳 분위기는 차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새벽 교민 중 한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돼 밖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교민 수백 명이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자칫 동요할까 우려됐지만 지금은 시설 안쪽도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이곳 이 경찰인재개발원에는 교민 500여 명 말고도 이 직원 260여 명이 정상 근무 중입니다. 이들 중 일부 직원이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오늘 개발원 측은 근무 지침 일부를 수정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 바깥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조치로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하루에 2번 이 교민 격리시설 주변 마을과 다중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진천의 경우 도시 전체에 아직도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온 위생용품을 지자체가 이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도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아산과 진천 2곳 모두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산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일부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처음 나왔습니다. 김세연 기자입니다. 퇴원을 검토하고 있는 환자분은 2번 환자분이십니다. 항바이러스제 투여는 중지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 두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시에서 일하다 지난달 22일 입국한 55살 남성입니다. 입국 당시 발열 증상을 보여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만인 오늘 퇴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론 임상적인 증상이 호전되고 PCR이라는 유전자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음성일 때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병원을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신중히 판단할 방침입니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건지 바뀐 지식들을 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받아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른 환자의 회복 소식도 들립니다. 중국 여성인 첫 번째 확진자도 산소 공급 치료를 끝냈고 세 번째 확진자도 증상이 사라진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JTBC 김세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나온 지 2주가 됐습니다.
확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문가와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홍윤철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30일 이후로 매일 나오던 확진 환자가 오늘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이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행이죠. 예. 그렇지만 아직 안심할 사항은 아니라고 예. 보고요. 아직도 긴급 상황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지 됩니다. 다만 오늘 확진 환자가 안 나왔다는 것은 증가 추세나 확산 추세가 멈칫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확진 환자가 나온 게 지난달 20일인데요. 한 2주 정도 만에 15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속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5명이면 외국하고 비교하면 예. 그렇게 많은 그 숫자의 증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특별하게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앞으로 일주일 아니면 열흘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접촉자가 어떤 말하자면 잠복 기간을 넘어서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간을 이제 어느 정도 통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일주일에서부터 한 열흘 정도가 현재로서는 고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인데 지금 새로 나온 얘기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무증상 감염, 그러니까 증상이 네. 없는데도 감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 정부도 처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무증상 감염이 사실은 이번 감염의 예. 새로운 또 사실이고 또 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대개는 증상이 있는 다음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무증상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또 사실인데 또 그만큼 지역사회에서의 전파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증상이 있는 다음에 우리가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하는데 그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접촉자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무증상 감염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통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방역과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요. 예를 들면 증상이 있는 다음에 이제 접촉자로서 우리가 감시를 하는데 예. 그 환자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접촉했던 사람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하루 정도는 그 증상이 없을 때도 그 하루 정도 이전에부터 접촉자를 적극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을 텐데 중국 후베이성을 들른 외국인들은 입국 금지를 했는데 중국 전역으로 넓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이제 이 감염 상황의 심각성 또 규모 등을 좀 잘 파악해서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국경을 다 차단한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현재 이제 확산 정도가 갑자기 증가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후베이성의 현재로서는 예. 이제 그렇게 국한해서 차단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만 상황을 면밀히 봐야지 되겠죠.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다만 또 합리적인 또 판단도 같이 해야지 되는 거죠. 예, 일단 뭐 중국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확진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변 지역도 사실은 조금씩 확진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이 입국 금지 제한 조치를 넓혀야 한다면 그 기준을 어디까지 좀 봐야 될까요? 그 기준을 뭐 명확하게 잡기는 어렵겠지만 예. 이제 현재 유입돼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있는지 예. 다만 지역사에서만 발생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봐야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지역사에서 발생하는 정도가 좀 잠잠해지고 또 유입되는 것이 이제 없다면 사실은 더 확산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 이제 그 상황이 아니고 유입되는 또 환자도 생기고 지역사에서도 확산된다면 우리는 좀 더 그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전면적인 입국 통제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접 일상, 이 밀접 접촉이냐 일상 접촉이냐 상관없이
이제 자가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자가격리 됐을 때의 수칙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가격리라고 하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예, 이제 예. 격리를 이제 해야지 되는 건데. 가족과 같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근데 접촉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밀접이든 일상이든 사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그건 이제 접촉자다라고 봐야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간에 없는 수준에서의 격리가 돼야지 된다. 그렇게 예. 봐야지 됩니다. 가족과도 일단은 좀 떨어져서 지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예.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 예방의학과의 홍윤철 교수님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361명으로 늘었습니다. 발병한 지 2달도 안 돼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이른바 사스 때 사망자 수를 넘었습니다. 9달 동안 349명이 숨졌던 사스 때보다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확진자 수도 사흘 전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었고 현재까지 17,000명을 넘었습니다. 사스 때 확진자 수보다 이미 3배 이상입니다. 중국에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른바 슈퍼 전파자를 관리하는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홍콩과 인접한 대도시 선전에선 택배기사가 본인이 감염된 줄도 모르고 감염을 시켜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박성호 특파원, 택배기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슈퍼 전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선 확진자 동선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또 이들이 들른 곳은 곧바로 폐쇄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죠. 그만큼 2차, 3차 감염을 차단하는 게 확산 방지의 승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선전에서 2케이스의 슈퍼 전파자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택배기사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택배기사가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물건을 배달해 왔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몇 명이 추가 감염됐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생당국 담당 의사는 매우 많은 사람과 밀접 접촉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年轻的男性，他是一个外卖骑手。那么他在发病前的14天，之内呢，他是一直在工作的。那么同时，根据我们的流行病学调查显示呢，他也是没有明确的暴露史和接触史的。 네, 걱정이네요. 그리고 목욕탕 카운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의 얼굴을 시민들이 공개를 했다면서요? 중국 장쑤성 강인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목욕탕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이 이 카운터와 목욕탕 등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곳에 들른 상당수 시민들이 분노해 해당 여성의 얼굴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했습니다.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여성이 스스로의 몸이 이상한 줄 알면서도 계속 사람들을 접촉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중국 선전에 도착한 대한항공에서 중국인 2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자 중국 당국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37명을 동시에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신도 모른 채 수백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슈퍼 전파자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늦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네, 중국에서 사실상 외출 봉쇄령이 나온 것도 그래서겠죠? 네, 당초 춘절 연휴가 어제까지 연장됐다가 다시 상당수 지역에서 오는 8일까지 연장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슈퍼 전파자인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보니 아예 중국 전역이 이동을 전면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이징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베이징 아파트들을 살펴보니 출입문이 다 통제되고 택배기사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고요. 오늘 오후 예정됐던 중국 외교부의 기자회견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질문을 받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인데요. 베이징에선 대중교통 운행도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고 이 모든 상황들이 슈퍼 전파자들로부터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현실 때문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럴까요? 중국 당국은 오는 8일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본격적인 봉쇄가 시작됐기 때문에 잠복기인 2주가 되는 2월 7, 8일을 기점으로 감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중국 내 상당수 기업들이 당초 오늘부터 업무를 재개하려고 했다가 재택근무나 연휴 연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감염자 급증 추세가 꺾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3,000곳이 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도 임시로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집에서 볼 사람이 없을 때는 나오게 했지만 내 아이만 덩그러니 남는 건 아닌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남편하고 돌아가면서 연차를 소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봐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네, 학부모들은 아이 맡길 때를 찾거나 휴가를 내기 위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텅 빈 교실에 교사와 아이 둘만 남았습니다. 부천의 이 어린이집 정원은 27명. 하지만 오늘은 한 명만 나왔습니다. 부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엔 아이들의 겉옷이 3벌만 걸려 있습니다. 12반으로 운영됐는데 3반으로 줄었습니다. 전북 군산의 한 자율등교제 어린이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경기 부천과 수원, 전북 군산 등 6개 지자체는 어린이집 전체가, 안양, 군포 등에선 일부가 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약 3,200곳으로 전국 어린이집의 10% 정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처럼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해 등원하도록 했습니다. 등원을 한 명밖에 안 해가지고 그 얘기를 선생님한테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놀랄까봐 계속 친구들하고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봐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니까 양해를 해달라.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이제 걱정되니까 중간에 또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에게 맡기거나 휴가를 내려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2차, 3차 감염도 있다고 하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안 보내고 싶다 이 마음이긴 하죠. 휴가를 쓰든지 아니면 다른 데 부탁할 때 좀 찾아봐야 될지.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 336곳도 개학을 연기하거나 임시휴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12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면세점은 어제부터 휴업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는 판매직 직원들한테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고 심지어 휴업 중에 출근하라고도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12번째 확진자가 2번 방문한 신라면세점 서울점. 어제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면세점 앞은 이렇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고 임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안에서는 방역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판매직 노동자 중 일부는 어제도 출근했습니다. 남은 업무가 있으면 출근해서 일을 마치라는 지시 때문입니다. 이들은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한다는 공지도 뒤늦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당국이 면세점에 사실을 알린 건 1일 오후 6시 30분쯤. 중국인 가이드들은 10시 30분쯤 통보를 받았는데 이들은 새벽 1시가 넘어 알게 됐고 그것도 물어봐서야 듣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한테 아무 연락이 없는데 진짜 이게 사실이냐 물어봤더니 회의를 하고 있는 관계라고만 한 거예요. 면세점 측은 확진자 동선을 확인하다 공지가 늦어졌다며 담당 부서가 달라 안내에 시차가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오늘부턴 직원 모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엔 우한 교민이송에 동원된 경찰관이 이후 대책이 부족하다며 내부망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투입된 36명에게 3일 의무 공가를 준 뒤 증상이 보이면 격리 장소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당장 거리에 사람도 줄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애가 탑니다. 5년 전 메르스 때 악몽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떼오는 자영업자들은 아예 거래가 끊길까 걱정입니다. 이세누리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동대문 원단시장도 손님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대비해서 지금 한 20-30% 줄었다고 봐야죠. 물류가 완전 통제된 상황이라 수습 상태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춘절 연휴가 계속 연장되면서 물건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손님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야죠. 조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린다고. 아예 거래가 끊길까 봐 걱정합니다. 한 달 동안은 중국에 물건은 못 들었다고 봐야죠. 물건은 못 들어가는 건 상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인 여행객이 많이 찾는 명동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참 마스크 꼭 눌러 쓰고 상품 매출이 조금 많은 편인데 반 정도 줄긴 줄었고 불안하긴 불안하죠. 손님들도 기침하면서 들어올 때 신경 쓰이고. 상인들은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상황이 나쁜 것 같다고 우려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게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들입니다.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최초 유포자가 처음으로 붙잡혔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했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경찰 내부 보고 양식을 본딴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진자 생일과 가족 관계, 어느 병원과 보건소를 들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전파됐습니다. 메시지에 나온 보건소와 병원은 며칠째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네, 아닙니다. 진해는 확진자 없습니다. 네, 가짜 뉴스고요. 예. 경찰은 이 가짜 뉴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 유포한 20대 남성 A씨를 최근 조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시인했고 별 생각 없이 장난한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짜뉴스 유포 엄벌 방침을 밝히면서 제주에서는 35살 B씨가 자신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인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 바로 이가혁 기자하고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지난달 30일에 소셜미디어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전남대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외국인이 피 묻은 마스크를 버리고 갔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러면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검증 요청이 많아서요.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곳 구청, 경찰, 소방, 보건소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까지도 저희가 수소문을 다 해봤는데 사진 속의 마스크의 정확한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건 이겁니다. 피 묻은 마스크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신고자가요, 직접 현장을 본 것은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이 사진을 받아보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개인정보라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 39분에 119로 문자 신고가 접수됐고요. 관할 경찰과 소방이 각각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마스크는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정류장과 주변 쓰레기통까지 더 확인을 해봤지만 없었다고 출동한 소방관이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마스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잠깐 사이에 날아가 버린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런 마스크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또 감염의학 전문가들에게 교차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선 혈액을 통한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게다가 입 밖으로 피를 토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런 사람이면 거리에 돌아다닐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발견하면요, 절대 만지지 말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또 사진 한 장이 있죠. 네. 서울 시내에서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이 목격된 사진, 이거는 어떻던가요? 네, 바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인데요. 네. 합성 아니냐, 자작극 아니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확인한 결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일 새벽 1시 30분쯤에요. 스스로 몸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느낀 한 시민이 신고를 해서 구급대원이 출동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현행 지침상 관내 보건소 음압 구급차가 1시간 이내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면 관내 119 구급대가 이렇게 방역복을 입고 출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도 꼭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도 구급 당국도 정부가 알리는 대로 지침대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가 마스크 업체 물량을 다 가져간 증거다라면서 한 판매업체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이제 많이 퍼지기도 했잖아요. 많이 퍼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캡처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스크 판매 업체가 구매자들에게요, 구매 주문을 취소해달라 하면서 보낸 문자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부 정책 때문에 마스크가 중국으로 다 보내져서 출고를 못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매 업체가 쇼핑몰 게시판에 직접 쓴 다른 글도 퍼졌는데요. 보시면 제조업체 공장에 나라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다 가져갔다고 한다. 네. 이렇게 판매 업체 측에서 밝힌 겁니다. 반응은 좀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우선 이 글쓴이가 언급한 그 제조 공장,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우리 공장에 연락해왔다는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된 문자와 글을 쓴 판매업체의 설명도 직접 들었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건 맞지만 정부가 가져갔다는 건 잘못된 정보로 확인됐다면서 소비자들에게 다시 안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확진자가 갔던 식당이나 영화관은 언제까지 위험한 건지, 또 내일부터는 일상 접촉자들도 자가격리 대상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격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하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흘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사물에 묻었거나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진 않습니다. 숙주에서 벗어난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몇 시간 안에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48시간에서 72시간까지 살아남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매뉴얼을 지켜 소독했다면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실명으로 방문 장소를 발표할 땐 공개하기 전에 미리 소독과 방역 작업을 합니다. 전염 우려는 극히 낮지만 시민들이 안심하도록 업체들이 먼저 나서서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침방울이 닿을 수 있는 가구 등의 표면은 소독제를 뿌리는 것보단 면에 적신 뒤 세게 닦아야 합니다. 식사도 따로, 식기 사용도 따로 해야 합니다. 옷과 침구류도 온수로 따로 세탁하고 완전히 말립니다. 격리자와 보호자가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 쓰레기도 따로 모아 버려야 합니다. 부엌, 화장실 등을 부득이하게 공유한다면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값을 잡겠다면서 오늘부터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마스크가 하루에 1,000만 개 넘게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들도 마스크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정부는 치솟는 마스크 값을 잡기 위해 오늘부터 마스크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우선 전국에 120명 규모입니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마스크 값을 끌어올리거나 판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오는 6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관련법 고시를 하기 전에 우선 단속부터 시작한 겁니다. 정부는 시장에 풀리는 마스크가 하루에 1,000만 개가 넘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모두가 지금 물량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계속 뛰어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모두가 품절이 날 수는 저희 매일매일 들어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마스크 생산 공장까지 몰려오는 브로커들도 여전합니다. 아예 그냥 회사 문을 닫아가지고 수입지 않는 사전에 저희 기존 고객사가 아니고 예약도 안 되고 상담 일정도 안 잡히는 분들이 부탁되고 와가지고 마스크부터 달라고 그러니까. JTBC 이주찬입니다. 몇몇 대학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막고 또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하겠다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사이트는 나온 지 나흘 만에 누적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이 학생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대학생 4명이 만든 코로나 알림이입니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해 주변에 있는 진료소와 연락처, 확진자가 방문했던 장소들을 보여줍니다. 정보들이 나오는데 글로만 나와 있고 좀 사람들이 보기 쉽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확인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달 31일 만들어졌고 실시간 접속자가 최대 4,000명 정도입니다. 또 다른 대학생 1명이 만든 코로나 맵에도 이용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방문했던 곳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확진자 번호를 누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개한 감염자의 동선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선동을 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오피셜한 데이터들로 사용자한테 직관적으로 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달 30일부터 운영된 이 사이트에 나흘 만에 누적 접속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사이트 모두 질병관리본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다는 게 특징입니다. 메르스 사태 때 정부와 지자체에 의존했던 것과는 다른 현상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은 또 있습니다. 집에 남는 마스크를 모아서 기부하는가 하면 다음 사람을 생각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소독하기도 합니다.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마스크를 쓴 여성 2명이 큰 장바구니를 나눠들고 걸어갑니다. 수거 못한 데가 201동 101호. 우편함에서 마스크를 꺼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이들은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마스크 기부 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값이 오르자 살 형편이 안 되는 이웃들이 떠올라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가 항상 이제 심하기 때문에 집집마다 마스크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걸 십시일반 모아보면 어때?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시작이 됐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동호수를 알린 후 우편함에 마스크를 넣어두면 자원봉사자로 나선 주민들이 마스크를 수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둘 모인 마스크가 나흘 동안 637개입니다. 직접 손소독제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약국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손소독제도 전부 다 품귀가 되고 소독은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일단 훨씬 저렴해요, 손소독제보다. 직접 방역에 나선 시민들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소독 스프레이로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꼼꼼히 닦은 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렸고 동참하고 싶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선 시민 350여 명이 버스 승강장과 택시 정류장 등의 소독에 직접 나섰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법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바이러스 확진자인 71살 중국인 여성에게 독감과 에이즈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물을 섞어서 투여했더니 48시간 만에 음성 반응을 보이며 나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를 만나 전례 없는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중국에서 어린 춘절 연휴가 끝나고 오늘 처음 개장한 상하이 증권거래소 등에선 3,000개가 넘는 종목이 가격 제한폭인 10%까지 떨어져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해외에 체류 중인 후베이성과 우한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파장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 1일까지 모두 399명을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50대 한국인 남성이 그제 인천공항을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베트남 당국이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현재까지 이 남성의 죽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관련 없는 걸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문제로 논란이 됐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출마 의지가 강했지만 민주당이 마지막 검증위원회 회의를 열기 1시간 전에 뜻을 접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몸부림도 쳐봤지만 이젠 멈춰설 시간이 된 것 같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한 건 오전 10시쯤입니다. 민주당 검증위가 마지막 회의를 열기 약 1시간 전입니다. 김 전 대변인은 앞서 3차례 검증위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날까진 서울 흑석동 부동산 거래로 남은 돈보다 80만 원을 더 내 모두 3억 7천만 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JTBC에 밤늦게 검증의 최종 심사도 통과가 힘들 걸로 보인다는 사실이 전달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입장을 설명한 뒤 밤사이 시간을 주자 김 전 대변인이 결국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검증위는 오늘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에 대해선 공천관리위에 정밀 심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나오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검증위는 출마 동기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그분의 출마의 어떤 동기와 배경 자체가 조금 얼른 납득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미투 논란이 있었던 정봉주 전 의원은 곧바로 공천을 신청해 공천관리위의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서울 종로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종로 맞대결에 대해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를 다른 지역에 넣어 여론조사를 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종로구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오늘은 예비후보 등록도 마쳤습니다. 반면 황교안 대표의 고민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험지 출마는 공언했지만 그게 종로인지는 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종로 출마 관련된 기자들이 나오고 있었죠. 말씀드릴게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 일각에선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하면 민주당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 다른 대표급 인사를 종로에 내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당은 황 대표의 출마 가능성을 종로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타진해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달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황 대표를 넣어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다는 겁니다. 종로 외 조사 지역으론 용산과 구로, 영등포와 양천 등이 거론되는데 대통령 측근이나 현역 여당 의원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다만 황 대표가 종로가 아닌 데서 출마할 경우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정치권에선 나옵니다. 당대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당대표급들 다른 주자들에게는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 하면은 설득력이 없죠. JTBC 강연입니다. 10,000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이 가운데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1조 원대 다단계 사기의 주범이 구속돼서도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추가 범죄를 상담하며 공범을 만난 곳 중에 하나로 검찰청의 검사실이 지목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변호사 A씨가 김성훈 회장의 전화를 받은 건 2017년 초. 김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전화 번호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내선 번호였습니다. 검찰청 전화가 와서 우리 일에 전화를 받았는데 김성훈 전화에서 깜짝 놀라서. 당시 김 회장은 또 다른 사건을 제보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검사실에 참고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실 전화로 자신의 사건 관련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지혁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얘기를 하길래 그 부분은 좀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김 회장이 언급했다는 한 씨는 구치소에 함께 수감돼 있던 인물. 당시 김 회장은 먼저 출소하는 한 씨를 통해 IDS홀딩스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씨가 출소 전후 김 회장을 수차례 만난 곳으로 지목된 곳은 바로 중앙지검 검사실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가 거의 한 3, 4회 정도 거의 매일 가는 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이제 그걸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특혜를 받았다. 한 씨 측근은 검사실에서 범죄 수익에 대한 처분도 논의됐다고 주장합니다. 홀딩스로 20억씩 달러로 꼽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게 다 기록이 되고. 실제 그해 6월부터 한 씨는 홍콩 법인에 있던 IDS홀딩스 범죄 수익 27억 원을 작업 비용 명목으로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김 회장은 한 씨에게 범죄 수익을 송금해준 최측근도 검사실에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사실에서 성훈이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한지혁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그래서 밖에서 뵙고 만난 적이 있죠. 하지만 범죄 자금을 넘겨받은 한 씨는 오히려 피해자들을 속여 수수료를 받는 등 2차 사기 혐의로 구속돼 현재 수감 중입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밖에 있는 다른 공범들도 접촉하게 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고 했으면 범죄 수익 은닉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해당 검사는 수사 목적으로 김 회장에게 한 씨 등 외부인들을 만나게 해준 적은 있지만 범죄를 모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감시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 측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해당 검사의 검사실을 드나들며 편의를 제공받은 인물은 또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가 취재에 나서자 검찰은 법무부 소속인 교도관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이 목소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의 목소리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할까요? 이 씨는 2017년 횡령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당시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돼 있는 이 씨를 검사실에서 찾는 겁니다. 한 달 뒤 이 씨는 지인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역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 번호입니다. 형이 에다가 이렇게 줬거든. 받아내는 거를 쪽에서 받아내는 거. 그걸 내가 해주고 커미션 얼마 받으면 되잖아. 자신의 친구가 인수한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200억 원을 빼내는 걸 도와주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씨가 5년 동안 수감 생활 중에 검사실에 드나든 건 234번에 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검사실에 범죄자들이 출정 나온 횟수는 연평균 8만 6천여 건, 매일 240명의 교도관이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사의 하나의 기법이라고. 대검찰청은 제보를 위해 검사실을 오가는 범죄자를 감시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교도관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취재진에게 검사실에서 벌어진 일은 검사의 책임으로 그 같은 주장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출정 조사를 위해 검사실에 가더라도 대부분 보안을 이유로 퇴실 요구를 받는다는 겁니다. 교도관은 밖에서 검사실 밖에서 의자에 앉아 있고 검사 저기서는 없습니다. 교도관이 입회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ISD 홀딩스 피해자들은 김모 검사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제 경기도 포천에서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파편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바닥에 선명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사고 현장입니다.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를 태운 그 차량은 그 충돌로 3, 4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충돌 직후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겼습니다. 쌍둥이 자매를 태운 차량이 직진하다가 갑자기 튕겨 나옵니다. 인근 주민들이 구조하기 위해 달려가고 10분 뒤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남자가 이제 애들 자꾸 이제 애들 빨리 구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부터 구해달라. 애들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고로 8살 쌍둥이 자매가 숨졌고 부모는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숨졌는데 1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과는 상관없이 배우자나 형제자매 또는 자녀에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재산을 일정 부분 나눠주게 한 제도입니다. 1977년에 도입되고 처음으로 이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아닌지를 따져보게 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겐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주게 돼 있습니다. 1977년에 도입된 이 유류분 제도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최근 계속됐고 결국 헌법에 위반되는지 따져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는 해외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중 관련 조항인 민법 1112조 등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재산 처분권을 제한해 헌법 2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입니다. 권 부장판사는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고 불효나 불화로 관계가 악화된 가족에게도 무조건 유산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 구성이 변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가 함께 재산을 불려나간다고 보기 어렵고 자녀의 숫자도 줄어 아들과 딸 간 재산 상속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류분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은 지난해 1,500여 건. 관련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우한 교민들은 오늘로 고국에서 3번째 날을 맞았습니다. 격리 장소가 정해지고 우여곡절이 많았죠. 교민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려해 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현장의 72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아산에 있는 시설하고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부 발표 직후 인구 500명이 채 안 되는 초사동에 온 동네 트랙터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시장님도 오늘 아침까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행정입니까, 여러분? 전날 거론됐던 곳은 천안이었는데 진천과 아산으로 결정된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무슨 점수까지 공개해 가면서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그날 밤 김 차관이 충북에 왔습니다. 주민 설득은 시도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12kg가 아니잖아. 저건데 12kg 왜 거짓말을 치세요?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다 어린이들도 많은 이곳이 왜 선정됐는지 주민들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이 오기 하루 전 트랙터를 옮기려는 경찰과 주민 간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아예 한쪽을 안전하게 옮겨 놓는 거예요. 설득 작업 끝에 트랙터는 치워지고 그 사이로 각종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이 들어갑니다. 전날 밤샘 농성을 한 주민들은 오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이제야 밥을 챙겨 먹고 몇몇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트랙터를 지킵니다. 혹시 이거 운전하고 가시는 거세요?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시는 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 아산에만 전국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한꺼번에 몰려든 취재진과 경찰들로 편의점의 매대도 텅텅 비었습니다. 아까 낮에 뭐 트랙터 막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여기저기 시켰는데 못 들어왔대요. 수용시설은 밤에도 경비가 삼엄해 보입니다. 다만 개방형 시설이다 보니 주민 산책로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생활관 입구엔 우한 재외국민을 환영한다는 입간판이 세워졌고 고열 환자를 바로 걸러낼 수 있도록 열화상 카메라를 뒀습니다. 물병과 구호키트도 방마다 놓여 있습니다. 이튿날 교민들이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오늘은 외신 기자들도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환영한다는 피켓을 든 주민도 보입니다. 중상자분들은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힘내시라고 저희 딸이랑 손피켓 들고 한번 와봤어요. 오후 1시쯤 버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한 교민들을 태운 버스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수용시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가 지난 뒤에야 저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정문에선 드나드는 모든 사람과 차를 소독합니다. 교민들이 탔던 버스도 소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개방돼 있던 산책로는 경비가 강화됐습니다. 주민들은 통제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현시키잖아요. 제가 한 10달이나 이상 웃으면 자기네 집으로 보낸다니까 더 신경 안 쓰는데. 교민들은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저희야 많이 감사하죠. 우여곡절 끝에 교민들은 이곳에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일 동안 교민들도 안전하고 또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이 체계적인 방역과 감시가 이뤄지길 현장에서는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서유정입니다. 뉴스룸을 이어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이후 중국의 한 항공사가 한국인 승무원들을 중국의 국내선에 투입한 걸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승무원들은 외국인 승무원 가운데 유독 한국인만 넣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중국 동방항공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의 1월 스케줄표입니다. 아침에 상하이 푸둥공항을 출발해 중국 도시 2곳을 찍은 뒤 다시 상하이로 돌아옵니다. 그동안 없었던 중국 국내선 스케줄이 갑자기 생긴 건 지난해 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우한시가 폐쇄되기 전에는 우한을 오갔던 승무원도 있습니다. 우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안 가던 곳이었는데 12월 말쯤부터 갑자기 동기들이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외국 국적 승무원을 국내선에 투입하지 않는 항공사의 관행에 비춰보면 이례적입니다. 승무원들은 항공사 측이 외국인 승무원 중 한국인 승무원만 중국 국내선 근무에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유럽이나 일본 등 다른 국적 승무원은 중국 국내선 근무를 안 한다는 주장입니다. 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원은 200여 명입니다. 중국이 또 크고 넓고 하다 보니까 중국인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는데 왜 굳이 한국인을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에 대해 동방항공 한국지사는 승무원 스케줄 관리는 본사에서 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 우리 교민 약 700여 명이 지난주 전세기편으로 들어왔는데요.
실무 작업을 맡았던 우한 총영사관의 이광호 부총영사를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 영사가 교민들을 다 보내고 펑펑 울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부총영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이 질문을 먼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국내 확진자 중에서 4명이 우한의 더 플레이스라는 의류 상가를 방문했거나 근무한 분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 이곳에서 일하던 한국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이곳에 근무하셨던 분들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안 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곳에 근무하셨던 한국 분들 대부분이 우한시 봉쇄 이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임시 항공편에 한국으로 전원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아산이나 진천의 격리 시설에 이 더 플레이스에서 일했던 교민들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임시 항공편 전에 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곳은 그 발원지로 알려졌죠. 화난의 그 수산물 시장하고 가깝다고 하는데 이곳이 감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깝다면 가까울 수 있고 멀다면 멀 수 있는데 약 한 6.6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한시 전역이 다 이 그 화난 그 수산물 시장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더 플레이스라는 장소가 이렇게 특별히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는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배성 얘기를 좀 해보죠. 우한과 인근 도시인 황강의 의료시설과 또 물자가 부족해서 감염이 됐는데도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확진자가 아닌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당국에서 지금 자택에 자가 격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예, 황강은 외출 금지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후베이성 도시들은 사실상 외출이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우한을 비롯해서 후베이성 그 14개 도시에서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송도 그리고 시내 대중교통들이 지금 전면 폐지되거나 지금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지금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금 그 중국 정부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다운 영사가 교민들을 전 세계로 보낸 뒤에 펑펑 울었다 이런 글을 온라인에 올려서 화제가 됐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나요? 전염병 때문에 이제 국외에 처리하고 계신 교민들을 대규모로 이송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이어서 저희들로서는 교민들을 제 시간에 공항으로 집결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희망하시는 분 전원을 무사히 한국으로 다 보내드릴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한 그 시의 우한 외곽 지역에서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던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 총영사관이 서울 본부 그다음에 현지 한인회 그리고 북경 우리 대사관하고 긴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성정부나 공안 등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항까지 무사히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문 대통령과도 통화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교민들을 저는 무사히 한국으로 이송하는데 고생했다. 그리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이외에도 영사관 직원들 그리고 한인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영사관 직원들을 포함해서 지금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의 그 신변 안전에 유의하고 계속 보살펴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건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민이 우한에 남아있는 교민이 200에서 300분 정도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별 어려움은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지금
저희가 그 한인회랑 협조해서 지금 잔류한 그 교민들이 참여하는 그 SNS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지내시는데 뭐 아픈 데는 없는지, 뭐 필요한 물품은 없는지 등을 계속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한 총영사관의 이광호 부총영사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정부가 공장의 휴업 기간을 늘리면서 당장 자동차 업계가 비상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일주일간 공장을 닫기로 했습니다. 현대기아차도 내일부터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일부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 협의 중입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일부 라인 작업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원태 현대차 사장은 오늘 공장 직원들에게 일부 업체의 생산 중단과 휴업이 불가피한 비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이미 내일부터 7일간 평택 공장을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 같은 결정은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휴일을 오는 9일까지로 연장하고 중국 내 공장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와이어링 하네스, 차 안의 계기판, 전조등, 엔진룸 내의 전자장치를 연결하는 전선인데 우리 몸으로 치면 신경망에 해당합니다. 중국에 공장을 둔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춘절 그때부터 정부에서 멈춰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월 말부터 9일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들은 급하게 국내에서 공급처를 찾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새 차를 제때 내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작업을 위해선 1, 2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어서 오는 7월 도쿄올림픽 이후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언급한 검사 동일체 원칙을 비판하며 검사 동일체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대마초를 거래하던 남성들이 구청 CCTV 관제 요원의 기지로 붙잡혔습니다. 이 관제 요원은 이들이 비닐봉지와 돈을 주고받는 모습이 CCTV 화면에 보이자 수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연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은행 고객들에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힌 책임을 물은 겁니다. 두 사람이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을 맡았을 때 고객들한테 위험 요인을 알리지 않은 채 파생 상품인 DLF를 판 책임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는 230억 원, 하나은행에는 26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첫 경선 레이스가 오늘 밤 아이오와주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뽑는 경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더스 의원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등 벌써부터 견제하고 있습니다. 박현영 특파원입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유세는 록 콘서트로 꾸며졌습니다. I'm such a big Sanders supporter. Bernie has been saying the same thing for decades.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4명은 아직도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후보와 본선에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다를 수 있다는 게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They don't want me to be the nominee because they know I'll beat him like a drum. We will beat him.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은 자신이 민주당 내 진보 주자라는 점을,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세대 교체론을 내세웠습니다. 여론조사는 샌더스와 바이든, 두 사람 간 박빙의 승부를 예상합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청년 세대 지지를 받는 샌더스가 유리하고 본선 경쟁력의 무게를 두면 바이든이 선전할 수 있다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아이오와에서 JTBC 박현영입니다.
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안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나홀로 당해입니다. 예, 누가 당에 나홀로 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당대표 손학규 대표의 얘기인데요. 예. 유승민계가 탈당하면서 이른바 나홀로 최고위를 연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요? 네, 예. 오늘은 그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마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손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에다가 안철수계에 이어서 오늘은 당권파 의원들 모두 손 대표가 10일까지 대표직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집단 탈당하겠다 이렇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손 대표의 입지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손학규 대표의 그 발언 보시면 예. 이처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당을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을 정말 지키긴 했는데 이러다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몇몇 원외 인사로만 당을 지키게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당이라고 뽑으셨군요. 예. 그런데 이 손 대표의 입지가 줄어드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예. 안 전 대표 어제 그 신당 창당 이 비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 가면서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미래 정당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발표한 창당 추진 기획단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공동 단장에 이태규 의원의 이름을 올렸고요. 각 시도당 창당 책임자로는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는 비례의원들이 각 지역 책임자로 이름을 올린 건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이 안철수 전 대표의 네 번째 신당인데 예. 이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다음 키워드 천일 동안입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0일을 맞았습니다. 아, 오늘이요? 예. 네, 문 대통령이 직접 페이스북에 소회를 남겼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쑥과 마늘의 1000일 돌아보면 그저 일이었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된 곰에 비유해서 소회를 밝힌 겁니다. 예. 1000일이면 3년 차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3년 차가 됐을 때는 과거 대통령들도 소회를 밝혔었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사를 살펴보니까 예. 공교롭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모두 취임 3년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산행을 했습니다. 당시 발언을 보시면 이 전 대통령은 나는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평지에서 뛴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기자들에게 했고요. 예. 또 재임 기간에 탄핵을 경험했던 노 전 대통령은 남은 2년도 시끄럽더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청와대가 취임 3주년을 기념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 나고 범났지 범나고 사람 났나요? 이런 제목의 어록집을 출간했는데 당시에 좀 과하다, 자화자찬이다 이런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지역대장입니다. 예, 누가 대장입니까? 네, 총선이 70여일 가까이 오면서 예. 각 정당에서 이처럼 지역대장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그래서 키워드처럼 지역대장을 고르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 한국당이 오늘 김무성 의원 차출론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번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회 말을 들어보니까 이 예. 회의석상에서 김 의원이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호남에 출마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부산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호남에 상징성이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의 가업 때문인 걸로 풀이가 되는데 예. 이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으로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는 경상도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광주 전남방직집 아들입니다. 네, 과거 김 의원이 호남 지역 행사에서 했던 네. 말인데요. 전남방직은 광주에 있는 섬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창업주가 김 의원의 아버지여서 이렇게 호남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사용할 때 표현했던 말입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이 현재로서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 민주당은 호남을 누구한테 맡기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임 전 실장 역시 불출마를 선언한 데다가 현재 검찰 조사도 받고 있어서 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네, 절기상 입춘인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저녁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에 눈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눈이 그치면 밤부터 본격적인 한파가 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소셜 라이브가 이어집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50일을 맞아서 그 효과를 성화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ox in the snow, where do you go to find something you could eat? 'Cause the word out on the street is you are starving. Don't let yourself go hungry now. Don't let yourself grow cold. Fox in the snow. Where do you go to find someone who will do? To tell someone all the truth before it kills you. Listen to your